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조직 관리론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여러분들 또 과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강의 듣는 거는 모든 일정은 11월이죠. 토요일까지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 일정도 이제 12월 11일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수강을 여러분들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조직의 환경과 조직 변동입니다. 그래서 조직 환경서부터 조직의 변동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환경입니다. 자, 사회 현상은 이 시간적, 공간적 여건에 따라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환경도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 환경,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시점, 그래서 여기는 시간적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런 조직의 환경이랍니다. 조직이 어떤 시간 공간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변형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즉 우리를 둘러싼 이런 사회 변동은 그 속도가 빠르고 그 폭이 어떻게 됩니까? 깊고 그 내용도 다양해져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조직으로서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최악의 경우는 조직의 생존까지 이제는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완전한 어떤 자립체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은 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어떤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이란 뭐냐면 조직을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 보았을 때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의 어떤 조건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이 외부적인 환경,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직이라 한다, 조직의 환경이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환경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됐는지 한번 보면, 자, 조직 환경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이 조직이 자급자족인 유기체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환경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조직을 폐쇄 체제에서 이제는 개방 체제로 본다는 이 조직 간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조직 환경 이론에는 상황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그다음에 시장과 위계 이론, 그다음에 개체군 생태 이론, 제도화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은, 자, 조직은 상황 변수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조직 구조와 전략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적용할 때 조직의 성공과 생존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자, 조직은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자율체로서 이를 잘 어떤 면에서는 조정해야 이 조직은 성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원 의존 이론은, 자, 조직은 조직 환경의 어떤 의존성을 줄임으로써 어떤 그런 그 권력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조직의 성공과 생존을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적극적인 환경 규제와 관리를 우리가 모색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장과 위계 이론입니다. 조직은 이 시장과의 어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 관리 능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이라든지 관료제, 동료 집단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 생태 이론은,
자, 조직의 변동이라든지 보존, 그리고 어떤 선택 행위, 이런 것들은 조직이 속해 있는 어떤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조직들의 어떤 그런 집합이나 유형에 의존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개체군 생태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제도화 이론은, 자, 조직은 환경과의 교환보다는 활동의 어떤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화. 그래서 이 제도화가 잘 되면 조직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환경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환경의 유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조직 환경이 둘러싼 그런 어떤 모든 외부 조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조직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그다음에 영향의 정도는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직 환경이 조직 관리에서 의미 있는 어떤 논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을 분류해서 재음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 환경의 어떤 유형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으나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환경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 환경은 과업 환경이라든지 업무 환경, 매개적 환경,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개별 조직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으로서 고객의 어떤 조직의 고객과 대상, 그 다음에 자원 공급자, 경쟁 및 협조 조직, 그 다음에 기술적 요소, 그 다음에 법 행정적 어떤 그런 요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포함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직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어떤 법률이라든지 행정 규칙, 뭐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은 조직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등이 여기에는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은 어떻습니까?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뭐 조세법, 중소기업 육성법, 뭐 관련 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민영화 조치, 감독기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환경은, 자, 사회 내의 어떤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게 이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 이 외부 조건으로서 보통 어떤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정치적 환경은 뭡니까? 국내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불안, 그 다음에 권력의 어떤 분립관계, 정당 체제, 이 정치 문화와 민주화 수준, 그 다음에 법 제도, 행정 규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자,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경쟁과 균형, 그 다음에 협력과 제재, 그 다음에 지지와 반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 환경은 뭡니까? 여기서는 국내적하고 대외적, 국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국내적으로는, 자, 물가, 고용, 생산, 소비, 유통, 금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내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 환경은 환율이라든지 무역, 경제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체제, 경제정책, 또 경제의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호황과 불황 등이 조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환경입니다. 여기는 국내적으로는 어떤 인구의 수나 규모, 그다음에 갈등의 어떤 존재나 정도, 그다음에 가치관의 어떤 공유와 혼란, 그다음에 배분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퇴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어떤 발발이라든지 문화적 주체성이라든지 종속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술적 환경은, 자, 일반적인 어떤 국내외 기술 보유와 수준, 그다음에 정부와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들 수 있는데, 기술 발전의 수준은 각국별로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 환경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코로나 이제 19 이런 어떤 감염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발빠르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진국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는 그것을 인해서 엄청난
어떤 그 수익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지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적 환경은 앞으로도 더 심해져 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선진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환경 자체의 속성이나 분류입니다. 자, 환경 자체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 성격에 따른 분류는 조직 환경에 대한 어떤 조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 이것으로서 이제 분류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조직 환경의 차원은 복잡성이라든지 동질성, 이질성, 안정성, 격동성, 그다음에 정태성과 동태성, 그다음에 어떤 변화성, 그다음에 확실성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자, 조직 환경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위 요소들의 이 다양성과 이질성, 그다음에 이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요소들과 조직 간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의 어떤 그 변화성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지만, 조직의 어떤 조직 환경의 변화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조직 환경의 변화 속도와 변화 정도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조직 환경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가, 그다음에 느린가, 그다음에 변화의 정도가 큰가 작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그 정도가 적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직 환경은 안정적이고 정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변화의 정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고 동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할 때 이를 우리가 격동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확실성과 불확실성, 여기에는 자, 변화의 속도보다는 변화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기는 내용, 이런 것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 여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조직 환경의 어떤 복잡성과 변화성이 동시에 어떤 고려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 조직 환경, 조직의 어떤 복잡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직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어떤 조직의 반응의 연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자, 조직 환경이 낮은 불확실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환경 요소가 소수이고 그다음에 안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는 기계적 조직 구조를 띠는 것이다. 기계적 조직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조직 환경이 다소 낮은 불확실성일 경우에는 뭐냐면, 환경 요소는 다수이나 환경의 변화는 안정적인 여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지만 대학이나 병원에서 여기는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조직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 환경이 다시 높은 불확실성을 띨 경우에는, 자, 환경 요소는 소수이나 환경 변화가 동태적인 경우로 여기는 유기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행 의료 제조업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 환경이 어떤 높은 불확실성을 띨 경우에는 뭐냐면, 자, 환경 요소는 다수이나 환경 변화가 동태적인 경우로 여기는 유기적 조직 구조를 여기는 적합하고, 어떤 전자산업 이런 것들에 적합한 환경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과 환경의 어떤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어떤 적응 체제, 여기에서는, 자, 조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직에 따라 이 어떤 그런 그 환경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 구성원이 모든 환경 변화에 어떤 그런 민감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로 여기에서는 어떤 조직의 최고 책임자,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 책임자라든지 조직의 어떤 관리자들은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이 환경 변화에 주의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과 직접 관계되는 어떤 조직 내의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인이라 부른다는 거죠. 이 경계는 뭐냐면 조직의 어떤 대변이라든지 담당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담당 업무 자체가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그다음에
환경의 조직의 어떤 입장을 알리는 기능,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직 내의 어떤 관리자라든지 이 경계인은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다가올 환경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조직의 어떤 흐름을 맡기는 방법이 이 변혁적 조직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사이버네틱 패러다임에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조직 목표와 환경에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변혁적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자율적 기능 조직으로 여기에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기는 배우고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네틱 타입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어느 일정 수준이 일탈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적응 모형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적응 모형은 자, 환경 변화의 어떤 성격과 대응 방법에 따라서 여기는 점증적 적응, 과소 적응, 그다음에 과잉 적응, 그다음에 전면적 창조 적응,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점증적 적응. 이 점증적 적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조직이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정태적인 어떤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대응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과잉 적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조직이 여기에서는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응하는 것. 그래서 조직이 선도적으로 환경을 어떤 면에서는 이끌어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소 적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조직이 어떤 면에서는 비일상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동태적인 환경 변화에 부분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의 어떤 조직을 압도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적 창조적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비일상적, 그다음에 동태적인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총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전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직 개혁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조직의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이제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이 적응 방법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방법.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조직이 적응하는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색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체제론적 관점에서 투입이나 산출, 전환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환경에서 여기에서는 그 투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적응적 흡수 방법이에요. 적응적 흡수 방법. 그래서 이 적응적 흡수 방법이란 뭐냐면, 자, 조직의 안정과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조직의 어떤 지도층과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지휘에 그다음에 외부 환경의 유력 인사들을 흡수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셀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전 테네시 테네시 그 대학교 총장을 이사로 영입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면에서 보면 이 적응적 흡수인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주변의 어떤 대학 총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이사로 영입을 해서 그 사례를 이제 그것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외부 유력 인사의 어떤 청탁에 따라서 조직의 하이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외부 유력 인사의 어떤 관련자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조직의 이제 조직 환경의 산출면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산출이잖아요. 이 산출 투입 과정에서는 이렇고 산출면에서는 여기서는 뭐냐면 서비스나 상품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자,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품이라든지 이 서비스의 모양, 그다음에 형태를 바꾸거나 가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질의 어떤 그 질을 바꿔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산출면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자 투입과 산출의 어떤 중간 단계인 어떤 전환 단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조직의 전환 단계에서는 자 조직은 이 환경 변화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단일 방법이라든지 어떤 복수의 방법, 점진적 방법, 그다음에 혁신의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기술, 지식 이런 어떤 면과 조직의 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기술 지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자 생산이나 어떤 제조업 분야, 공기업 분야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산 공장이나 어떤 공정이나 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좋은 상품이나 많은 상품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조직의 이제 재설계인데 여기서는 어떤 뭐 조직의 설계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자,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직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조직을 어떤 신설하고 폐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조직 구조의 어떤 변경은 권한의 집중과 이 분산의 정도를 어떤 고려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어떤 분업화라든지 전문화, 그다음에 통합과 조정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투입과 산출 등에 필요한 여기는 활동에 필요한 정관이라든지 법령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거나 세분화시키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환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는 자, 조직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입니다. 자, 조직 환경에 대한 영향. 여기에서 자, 조직의 영향과 환경의 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 관할 영역이 어떤 좁은 그 조직의 활동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적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조직의 일상적인 활동은 환경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적인 활동은 오히려 수많은 조직의 어떤 활동은 여기는 상호작용과 이 조절작용을 거치면서 여기는 환경을 안정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할 영역이 좁은 어떤 조직의 활동일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돼요? 적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대규모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관료제 형태의 조직일수록 보수적이어서 일상적인 업무나 이 활동의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은 성장과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는 이제는 제도화된다는 거죠. 성장과 변화에 거쳐서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제도화된 조직 어떤 그런 제도화되전 어떤 제도적 환경 속의 어떤 문화라든지 규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받음으로 해서 사회와 조직이 이제는 일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과 사회는 이게 여러분 조직과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조직의 영향과 환경의 변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 조직이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업이라든지 사업이나 활동의 내용, 그다음에 구성원의 선발 이런 것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기존 조직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떠면 정당이라든지 행정조직, 어떤 정치조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변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이 방송 조직 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판적 기능을 통해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서 환경의 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영향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대통령제 선거를 우리가 이제 내년 3월 9일 선거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어떤 그런 그 예산을 정부의 예산을 이제 전 국민에게 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신문이나 어떤 방송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 쪽에서는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국민의 여론을 이제 주도해가고 이럴 거라잖아요. 여론을 이제 보니까 뭐 거의 70% 상들이 이제 일반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 선거를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꼭 그거와 이제 차이가 없겠지만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갔지만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 행정가 전문가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 관료잖아요. 이 관료를 압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상당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을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제 제어하겠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동시키는 거. 그래서 뭘 통해서 행정 조직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어떤 정치 조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동시키지만 그다음에 신문이나 방송 조직 이 비판적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 조직을 통해서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 조직을 통한 환경의 변화는 그 폭이 좁고 속도가 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서 사회 변동을 촉진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이제 기관 형성론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가치관이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자연과학적 기술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거나 또 육성하고 또 보호하고 그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어떤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공식적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도하는 것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예를 어디가 있느냐면 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나 국립암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 혁신 조직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이끌어오고 이런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나 국립암센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조직 간의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간의 관계의 자,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는 이 분석 수준에 따라서 개별 조직 간의 관계, 어떤 조직 집합, 그다음에 조직망, 유사 조직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어떤 조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자, 분석 수준을 어떤 두 개의 어떤 그 관계로 한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현대자동차는 산업통상부 자원 이거하고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별이 이루어가고 있고요. 개별 어떤 조직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조직 집합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특정한 조직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이런 다른 조직 간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개별적으로 산업통상부에 이루어졌지만 이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그런 많은 이런 어떤 대상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품을 만드는데 뭐 유리라든지 타이어, 뭐 금융, 감독기관, 뭐 여러 고용정보,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을 조직집합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조직망이라는 건 뭐냐면 자,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직 간의 관계. 그래서 한 군데를 통해서 이뤄가고 개별적으로 통해서 이뤄가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한 군데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경련이나 사업브런지, 포항제철, 한국노시 이것만으로도 많이겠죠. 이런 어떤 그 조직망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직 간의 어떤 다방향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 조직군이라는 것은 자, 유사한 조직들의 어떤 모임. 그래서 뭐 자동차면 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 그다음에 르노, 삼성, 뭐 그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뭐 토요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크라이슬러 뭐 여기에서는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이런 자동차 직군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유사 직군이 모여 있는 이런 어떤 조직 간의 우리가 관계를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조직 간의 이제 관계 형성과 이제 우리가 교호 작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과 조직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 에반이 조직 어떤 집합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직 집합은 대상 조직과 상호 작용하는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조직 집합이 형성되는 이유로는 주로 뭐냐면 자원의 의존과 체제 변동을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 의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조직 집합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유는 자원의 어떤 의존과 체제 변동 요걸 들 수 있는데, 자, 자원 의존이라는 것은 대상 조직이 이 자신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뭐 정보, 돈, 물자, 고객, 시장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조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직 집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존 자원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 집합은 어떻게 돼요? 투입의 어떤 조직 집합과 산출 조직 집합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제 변동은 자,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직 집합이 형성되는 우리가 원인을 우리가 체제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 변동은 관할권이 경합되는 경우 그리고 조직 영토 문제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어떤 집단 시위가 일어나면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정보원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직 집합을 형성하게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제 변동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간의 어떤 교호 작용입니다. 교호 작용. 자, 조직과 이 다른 조직 간에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교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호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간의 자원의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사람이라든지 물자, 금전, 자원, 어떤 정보와 문서, 공동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간의 이 교호 작용에 영향을 주는 이 변수로는 조직의 어떤 내부적 요인인 어떤 복잡성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의존 자원도, 환경의 불확실성, 상호 인식도, 영토 유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호 작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그만 기업,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조그만 마트, 어떤 그런 상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기업과 관련돼서 이제 크게 대형 마트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그맣게 어떤 두세 군데 뭐 몇 군데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대형 마트에서는 이 방면이 엄청난 이제 교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조직 간의 상호 인식도가 높으면 교호 작용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원 의존도가 커지면 교호 작용은 많아지고, 영토의 유사성이 클수록 교호 작용이 많아진다. 그래서 조직은 크면 클수록 교호 작용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 간 관계의 어떤 양태를 우리가 볼 수 이제 있는데, 자, 조직 간의 어떤 그런 관계는 여기에서는 그 어떤 대상 조직의 어떤 조직 집합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형성되는 경쟁과 공정 관계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쟁과 공정 관계다. 그래서 경쟁이란 뭐냐면 자, 2개 이상의 조직이 각자 자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확보하고자 벌이는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경쟁 현상은. 공정관계란 2개 이상의 조직이 이 생존과 번영을 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그리고 여기는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쌍방 간에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 간의 경쟁과 공존 그리고 전략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 활동의 자율과 통제입니다. 활동의 자율과 통제. 자, 조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직의 집합 관계 속에서 조직의 활동은 자유스러울 수도 있지만 많은 어떤 제약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자율성과 통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활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 조직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통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조직의 자율성의 어떤 다른 한 면, 이거와 반대되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 공급 조직은 자원 수요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통제성이라는 것은 상급 조직이 어떻게 돼요? 하급 조직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는 뭐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조직에서도 뭐 이런 현상들이 통제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 간 관계의 어떤 관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공존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조직은 공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협상과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협력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협상이란 뭐냐는 거죠. 자, 조직 간에 여기에서는 일부는 양보하고 또 일부는 획득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협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흡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자기에게 반대되는 어떤 세력을 여기는 약화시키기 위해서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교 이사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면서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흡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연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2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결합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기업 간의 카르텔 이것을 결성하거나 합작 투자를 하고 2개의 어떤 정당이 연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연합합동. 그다음 협력은 또 못합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런 협력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련 이런 것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간의 상호 의존 여기는 그 다음에 변경이나 이제 상호 의존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합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은 상호 의존을 변경함으로써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법에는 뭐 조직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합병에는 뭐 수직적 통합이라든지 수평적 확장 그리고 이제 사업 다각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는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사업 다각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전방이나 후방으로 수직적으로 여기는 합병하는 것, 그죠? 합병하는 것. 그래서 뭐 종이 회사가 목재 기업을, 석유 회사가 석유 유통 회사를 이런 것들을 합병해서 이루어가져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통합이라는 것은 자, 경쟁 업체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통합하는 거죠. 획득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업 다가가는 것은 자, 같은 업종도 아니고 교환 관계도 있지 않은 이런 다른 조직을 획득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직 간의 합병을 통해서 조직은 조직 간의 거래의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의 경제학, 그다음에 조직의 시장 경제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조직의 통합, 합병 이런 것들은 조직의 구조를 조정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어떤 조직 개편 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통합도 할 수도 있고 합병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한국에서 이런 어떤 조직 환경의 어떤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조금 한번 여기서 요걸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직의 통합이라든지 합병의 어떤 그런 단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통합은 조직이나 조직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그만큼 조직의 기민성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조직이 통합되더라도 조직 내의 저항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변동이라든지 이 축소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셋째는 뭐냐면 자, 조직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조직이나 조직 내의 어떤 한 부분이 없어지면 그것이 관장하는 업무의 지속성이 약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 통합이 되면 조직 간의 부문 간 이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어떤 관할 영역이 다름으로써 상호 어떤 조직 간의 조직의 어떤 상호 간의 그다음 부문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통합되면 조직과 부문의 어떤 그 독자적인 업무를 반복해서 결정하게 되어서 이제 견제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 조직 환경의 관리는 어떻게 되냐? 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검토를 우리가 해봤지만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급속하다고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시대가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그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5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뭐 1년 그다음에 장기간의 어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지만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지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제 코로나 디비드 현상, 코로나 이제 19 코비드 현상으로 인해서 이 어떤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와 개방화가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민주화, 인권화, 정보화, 지방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질병과 관련된 이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변화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으로서는 이런 어떤 조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직하면은 관료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관료제나 개서제나 그래서 뭐 계층 간의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서 보면 변화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 조직에서도 뭐 팀제를 이루어서 이런 조직을 좀 수평화 좀 조직으로 만들어가자 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조직이 어떤 그런 형성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게 좀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기업에서는 팀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이렇게 잘 정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또 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런 이러한 어떤 관료제 조직으로서요 어떤 조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어떤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우리가 대응하고 적용해야 된다. 그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일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적으로 보면 이 조직인들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이 관심과 주의 그리고 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조직 환경에 대한 어떤 통제는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관리자들의 환경 관리 능력이 이제는 우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조직의 어떤 그런 이제 유형, 우리가 조직의 변동에서 우리가 이제 의라든지 유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변동의 의. 자, 조직 변동은 뭐냐면, 자, 조직은 탄생되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거죠. 아까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조직은 변하지 않으면 죽은 조직이다.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성장하거나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이 환경 적응의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될 때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조직의 성장과 발전 단계를 학자들에 따라서 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등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변동이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탄생과 멸망입니다. 자, 조직이 탄생하거나 거의 동시에 멸망하는 유형입니다. 조직은 탄생하지만 바로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조직은 탄생하지만 바로 멸망하는 거. 두 번째는 자, 탄생, 쇠퇴, 멸망. 자, 조직으로서 태어나서 쇠퇴하다가 멸망하는 유형. 응? 뭐 탄생하다 쇠퇴하다 멸망하는 유형. 요거 유형들 멸망함. 응? 죽으면서 쇠퇴하고 성장하다 죽으면.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조직으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이 성장의 어떤 그런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쇠퇴해서 멸망하는 이런 것들. 그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쇠퇴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뭐 이렇게 오는 거죠. 계속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탄생, 성장, 성숙, 쇠퇴, 멸망. 그래서 자, 이 조직으로서 태어나서 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떤 질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떤 쇠퇴하고 멸망하는 유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은 자, 탄생, 성장, 성숙, 쇠퇴, 재생인데 여기를 보면 자, 조직으로서 태어나서 양적으로 성장하다가 양적으로 성장하다 질적으로 어떻게 되면 질적으로도 성숙하다가 어떻게는 쇠퇴하는 유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조직 변동능에서는 이제 3번이나 일단 우리가 요나 요거 우리가 써 3번이나 4번 정도의 어떤 그런 조직 유형의 어떤 전제를 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 2형들은 별로 이제 없는 거죠. 거의 없게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은 태어나서 탄생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쇠퇴하고 멸망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좀 성숙해서 쇠퇴 어떤 면에서 보면 쇠퇴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이제 좀 성장해서 성숙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조직의 어떤 구조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조직은 실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제일 본체는 탄생해서 성장해서 뭐 쇠퇴하는 게 뭐 기본적인 거지만 어떤 성장 통해서 성숙 과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조직의 어떤 변동 단계별 특징입니다. 자, 조직의 탄생기. 자, 조직의 탄생의 단계란 뭐냐면 자, 조직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외형이 갖춰져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 단계. 이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보면 조직은 그 형태가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회사법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제 탄생 단계잖아. 이걸 통해서 조직이 이제 성장해가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성장입니다. 자, 조직의 성장 단계라는 것은 자, 조직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직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외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규모가 평창되는 거죠. 규모가 팽창되는 거, 팽창되고 그다음에 활동량도 많아지는 단계. 그래서 성장의 단계에서는 이 조직의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증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증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구성원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어떤 보유 자산 이런 것들 고객의 어떤 그러면은 수가 증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기를 우리가 이제 볼 거고 탄생기에는 최초적으로 이제 외형을 갖춰주는 이런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성장 단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조직의 활동 이념으로서의 어떤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자, 기능 분야로 쪼개지거나 어떤 직권적이고 조직 구성원들 할 때 복지보다는 목표 달성에 우선적으로 이제 이 성장 단계에서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자, 창업자들의 어떤 리더십과 역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 문화는 어떻게 돼요? 개척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다소 무리한 행동 이런 어떤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숙기 단계에 들어갔으면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의 어떤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자, 조직의 성숙 단계란 뭐냐? 자, 조직이 내면적으로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발전되는 단계. 그래서 이 성숙 단계는 자, 조직의 규모는 증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직의 활동 내용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세련되게 된다는 거죠. 더. 그래서 기업 조직은 제품의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다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어떤 조직이라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 조직은 국민들의 어떤 요구 시민들 그다음에 구매 고객들의 서비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가는 이런 어떤 성숙기를 거쳐서 이게 성숙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기업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장해서 바로 쇠퇴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또 다른 것들을 투자하고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용에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쇠퇴기입니다. 자, 조직의 어떤 규모와 활동이 이제는 여기서는 축소되는 단계. 이렇게 성장해서 성숙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해서 성숙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서 성숙한다. 쇠퇴하게 된 게. 그다음에 그럼 자, 이 축소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쇠퇴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조직의 활동은 침체하고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는 줄어들고 인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축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그런 기업 조직에서는 매출액, 그다음에 이윤이 줄어들고, 정부 조직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업 규모라든지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축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쇠퇴기고요. 그다음에 소멸기는, 자, 소멸은 조직이 사회적 실체로서 이 존재를 이제 마감하는 단계, 이 조직 자체는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더 지속될 수 없는 이런 어떤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조직의 재생기입니다. 자, 조직의 재생 단계는, 자, 조직이 일단 쇠퇴기에 놓여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쇠퇴기 소멸돼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멸한 것을 다시 이 조직을 좀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자, 재생 단계는, 자, 놀라울 정도로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생산의 다양화를 경험한 이런 어떤 조직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생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쇄신을 거쳐서 외부 환경의 도전에 적절히 이제는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직은 탄생을 하지만 반드시 바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 단계, 쇠퇴기 소멸 단계를 통해서 더욱더 이 쇄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외부 환경의 도전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려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어떤 변동입니다. 변동 관리. 자, 탄생 관리. 조직의 탄생 관리는 뭐니까? 자, 조직의 환경이 불안하고 조직의 환경은 약하고 조직의 구조는 어떻게 돼? 탄생할 때는 미분화되어 있고 조직 구성들은 일체감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 관리자는 어떻게 돼요?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탄생 단계고요. 이 성장 단계는 어떻습니까? 자, 성숙의 단계는 몇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또 이제 위기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어떻게 돼요? 다시 쇠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입니다. 자, 성숙 관리의 연장선상에 이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조직의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면 자, 조직 구성원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조직 생산물의 질적 고도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완수, 이런 어떤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이제는 이 성숙 단계에서는 요구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반드시 성장해서 쭉 가야 되는데 더 성숙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쇠퇴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자, 조직의 이제 쇠퇴 관리입니다. 자,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고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오게 되는 현상이 이제는 쇠퇴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쇠퇴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활동을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런 것들이 수반된 것이 이제 조직 구성원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큰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빠져있는 조직에는 정말로 이 쇠퇴에 대한 어떤 감축 관리는 달갑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이뤄갈 수 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 쇠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자원 배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애로를 느끼게 되고 어떤 자발적인 이직을 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쇠퇴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관리 전략이 이제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쇠퇴의 국면이 들면 바로바로 하기 전에 이런 어떤 과정들의 단계 과정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 자, 재생 관리입니다. 자, 조직의 이 쇠퇴 상태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생 관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 재생 관리 단계는 자, 감축 관리보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생 관리 어떤 수단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과 시장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창조적 분위기 어떤 조성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광고를 확대해야 된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은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광고도 축소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IMF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 감염병에 따라서 그 광고를 늘리고 연구개발을 더했던 이런 기업들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쇠퇴를 더 빨리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겠죠. 그래서 이 재생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높여갈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뭐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정부를 신뢰하는 이런 어떤 회복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직의 어떤 개발 전략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멸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소멸 관리라는 것은 자, 조직을 의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직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 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소멸시키려 할 때는 조직 내외의 어떤 반발과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이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설치는 쉬워도 한 번 탄생한 조직을 소멸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의 어떤 의도적 소멸이 불가피할 경우 소멸에 대한 어떤 철저하고 효율적인 우리가 관리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소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어떤 그런 관리자를 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소멸된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조직을 또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속된 구성원들의 어떤 신분 문제, 고용 문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들의 어떤 정신적 위축감 최소화를 우리가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어떤 조직의 환경과 조직 변동을 우리가 봤는데 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고여 있는 물은 썩어져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직은 끊임없이 그 변화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대응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꿈꾸는 조직으로 계속적으로 여기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조직은 쇠퇴기에 들어가고 멸망의 길에 들어가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을 어떻게 이 환경 변화에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조직의 환경을 분석하고 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10일까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